소녀가 죽어 있었다. 손목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 있었다. 그것은 살인 게임의 규칙이었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손목에 빨간 리본을 달고 강가 정자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게임 참가자들이 단서를 쫓아 그곳에 도착하면 죽은 척 누워 있어야 했다. 정자 안에는 가짜 피가 든 소품병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살 오수빈이 손목에 빨간 리본을 달고 정자 바닥에 누운 채 죽어 있을 때 그 손목 위로 흐르는 것은 가짜 피가 아니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이었다. 오수빈은 목이 졸려 있었다. 소녀를 발견한 것은 살인 게임의 세 번째 단서를 쫓아 정자에 도착한 마을 부녀회 회원 조옥순이었다. 조옥순은 처음에는 수빈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몸이 차가울 때까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강원도 춘천 외곽 소양강 상류에 자리한 하늘정원 수련원은 그날 이틀째 여름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난 기업인 박찬수 대표가 소유한 사유지였다. 강가 쪽으로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줄을 이었다. 지역 후원 행사 성격으로 주민들도 초대됐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부스 여러 개가 정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살인 게임이었다. 살인 게임을 기획한 사람은 추리소설 작가 방유정이었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을 여러 권 낸 인기 작가로 박찬수 대표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녀가 강혁에게 전화를 건 것은 행사 전날 밤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강혁탐정사무소 50층 사무실에는 그날 밤 강혁과 이해나만 남아 있었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는 이미 퇴근한 후였다. 세종이 조용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마포대교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이해나가 내일 의뢰 서류를 정리하다가 강혁의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강혁이 전화를 받았다. 강혁 탐정입니다. 탐정님, 저 방유정입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방유정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방유정은 강혁과 2번 만난 적이 있었다. 2번 모두 그녀의 지인이 연루된 사소한 사건에서였다. 그 이후로도 가끔 안부 연락이 오가던 사이였다. 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내일 춘천 하늘정원 행사 아시죠? 박찬수 대표님 수련원 자선 행사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인 게임 기획을 맡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행사 준비하면서 제가 짜놓은 게임 시나리오가 조금씩 수정됐는데요. 그 수정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강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누가 수정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도 했다고 하지 않는데 분명히 바뀌었어요. 피해자 역할 배정이 제가 정한 것과 달라요. 정자 위치도 제 계획이랑 다르고요. 달라진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습니까? 제가 만든 게임대로라면 피해자 역할은 제가 직접 맡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할 배정표에 오수빈이라는 마을 소녀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16살이에요.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 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수련원에 계십니까? 네.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 어제부터 와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태블릿을 들어 춘천 하늘정원 수련원을 검색하면서 교통편을 찾고 있었다. 내일 아침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정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살인게임 시나리오가 자신도 모르게 수정되는 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춘천, 새벽 5시 출발하면 아침 행사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드론 2대 챙기고 세종 모바일 시스템 연동할게요. 애나 씨. 네. 불안한 느낌이 나도 드는데 이해나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강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조용한 긴장이 담겼다. 저도요. 소양강 상류 쪽으로 20분을 달리면 하늘정원 수련원 정문이 나왔다. 흰색 돌기둥 사이로 시멘트 길이 안쪽으로 뻗어 있었고 양쪽으로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수련원 안쪽은 넓었다. 본관 건물이 중앙에 있었고 강가 쪽으로 정원이 내려갔다. 정원 끝에 강물이 보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다. 행사는 10시부터였다. 방유정이 본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0이 넘은 여성으로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밑이 거뭇했다.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다.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강혁에게 말했다. 이해나에게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련원 내부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방유정이 앞장섰다. 강혁은 그 뒤를 따르면서 훑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정원 한쪽에 새로 지어진 정자가 있었다. 강물 방향으로 툭 튀어나온 자리였다. 강혁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정자가 오늘 게임에서 피해자가 기다리는 장소입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제 원래 계획은 본관 안지하 창고였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박 대표님 지시라고 했어요. 박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그런 지시 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강혁이 정자를 향해 걸어갔다. 정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이 목재였고 난간 너머로 강이 바로 보였다. 강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소형 선착장이 있었다. 강혁은 정자 안을 돌며 훑었다. 어색한 것, 난간 한쪽에 마모 흔적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마모였다. 누군가 밧줄이나 끈 같은 것을 그 난간에 걸었던 흔적처럼 보였다.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그것을 사진 찍었다. 에나 씨, 탐정님 봤어요. 세종한테 전송할게요. 강혁이 정자를 나와 정원을 가로질렀다. 정원 가장자리 쪽에 최근 완공된 석조 구조물이 있었다. 전통 석탑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형물이었는데 하늘정원의 상징으로 홍보 자료에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 조형물의 기단부가 얼마 전에 타설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강혁이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낮게 불렀다. 기단부 콘크리트 타설 일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혁이 고개를 돌려 이에나를 보았다. 알아봐 주세요. 행사 준비가 진행되면서 수련원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박찬수는 55살이었다. 건강보조식품 전문 유통기업 태양바이오 대표로 지난 10년 사이 급속히 성장한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으며 누구에게나 활달하게 악수를 건넸다. 아내 하수정은 박찬수보다 25살 어린 30살이었다. 미모가 빼어났고 고가 의류에 관심이 많았다. 말이 많지 않았고 눈동자가 자주 허공을 향했다. 하수정과 박찬수를 이어준 사람은 노부인 이복순이었다. 박찬수의 어머니 친구였던 이복순은 하수정이 어릴 때부터 그녀를 가까이에서 돌봐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현재 수련원 부지 안의 소형 별채에서 살고 있었다. 박찬수의 비서 최인혜가 행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었다. 사무적이고 정확했다. 하수정을 겉으로는 존중했지만 눈빛 안에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 건축가 서준혁은 수련원 안새 정자와 조형물 설계를 맡은 젊은 남자였다. 28세로 말이 빠르고 직설적이었다. 강가 정자의 위치가 공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고 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 중에는 오수빈의 부모도 와 있었다. 오수빈은 마을 이장 딸로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 겸 살인 게임 피해자 역할에 지원했다. 그리고 하수정의 사촌 정도연이 있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온 그는 하수정과 오래전에 소식이 끊겼다가 한 달 전 갑자기 연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수는 그를 경계했다. 하수정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굳어졌다. 강혁은 이 사람들을 두루 살피며 이에나와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도연 씨가 왜 왔을까요? 이에나가 낮게 말했다. 올해 소식이 끊겼다가 갑자기 나타났군요. 하수정 씨가 반갑지 않아 보여요. 아는 사이인데 반갑지 않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유정을 찾아갔다. 오전 10시 자선 행사가 시작됐다. 살인 게임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전까지는 부스 운영과 후원자 환영 행사가 이어졌다. 강혁과 이에나는 오전 내내 수련원 내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이에나가 드론 2대를 띄워 정원과 강가 일대를 항공 촬영했다. 세종 모바일 시스템이 실시간 영상을 받아 분석했다. 조형물 기단부 콘크리트 타설 일자는 방유정을 통해 확인됐다. 21일 전이에요. 3주 전에 마감 콘크리트를 쳤다고 해요. 이에나가 강혁에게 보고했다. 건축가 서준혁 씨가 한 겁니까? 그가 설계했고 시공은 외부 업체가 했는데요.
기단부 마감은 서준혁 씨가 직접 지시했다고 해요. 강혁이 조형물을 다시 보았다. 3주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후 2시가 됐다. 살인 게임 참가자들이 출발 지점에 모였다. 방유정이 마이크를 들고 규칙을 설명했다. 총 6개 단서를 순서대로 찾아가면 피해자가 기다리는 최종 장소에 도달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는 정자 안에서 죽은 척 누워 기다리면 됐다. 오수빈은 빨간 리본을 손목에 달고 웃으면서 정자 쪽으로 걸어갔다. 강혁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무언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애나 씨, 오수빈 씨 뒤를 누가 따라붙나요? 아무도 없어야 해요. 먼저 정자에 가서 기다리는 역할이니까요. 강혁이 발을 뗐다. 저도 가겠어요. 애나 씨는 여기서 사람들을 봐줘요. 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시에 강혁이 정원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늦었다. 정자에 도달했을 때 오수빈은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강혁이 손목을 짚었다. 맥박이 없었다.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었다. 강혁이 고개를 들어 정자 난간을 보았다. 아까 보았던 마모 흔적 위치였다. 그리고 강가 계단 쪽 문이 열려 있었다. 강혁이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선착장에는 소형 보트가 한 척 매여 있었다.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 보트를 타고 떠났거나 아니면 강 쪽에서 왔다가 강 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다. 강혁이 전화를 꺼내 이애나에게 연락했다. 살인입니다. 119 부르고 수련원 출입 통제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분이었다. 그 사이 수련원 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다. 하수정이 어디에도 없었다. 이애나가 세종의 수련원 내 CCTV 영상을 연동해서 확인한 결과 하수정은 오후 2시 3분 이후 영상에서 사라졌다. 살인 게임이 시작되고 오수빈이 정자로 걸어간 직후였다. 박찬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하수정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고 직원들이 수련원 전체를 뒤졌지만 그녀는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 지휘는 춘천경찰서 강력계 박재영 형사가 맡았다. 강혁은 박재영 형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방유정의 연락으로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박재영은 강혁이 서울경찰청 강력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협조적이었다. 탐정님이 먼저 현장 보셨으니 일단 말씀해 주시죠. 강혁이 정자 현장과 강가 선착장 상황을 설명했다. 보트가 사용된 흔적이 있고 강가 계단 쪽 출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하수정 씨가 사라진 시각과 겹칩니다. 박재영이 눈썹을 모았다. 하수정 씨가 범인이라는 겁니까?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하수정 씨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애나가 옆에서 세종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혁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강가 하류 방향으로 4킬로 지점에 선착장이 하나 더 있어요. 드론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서 소형 보트 한 척이 묶여 있는 게 새로 보여요. 원래 없던 거예요. 강혁이 박재영에게 그것을 전달했다. 거기로 인력 보내주시겠습니까?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강혁은 정도현을 찾아갔다. 정도현은 본관 로비 한쪽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술렁이며 모여 있었는데 그는 혼자였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하수정 씨 사촌이시죠? 정도현이 강혁을 보았다. 35쯤 되어 보였다. 눈빛이 영리했다. 그렇습니다. 올해 소식이 끊기셨다고요? 12년이요. 왜 지금 연락하셨습니까? 정도현이 잠시 창밖을 보았다. 수정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강혁이 그 말을 곱씹었다. 살아있는지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군요. 제가 기억하는 하수정은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정은 어릴 때부터 제 친척이에요. 3년 전까지 제가 알던 하수정은 춘천 외곽 소도시에 살던 가난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요. 정도현이 턱을 들어 수련원 전체를 가리키는 듯한 몸짓을 했다. 저 사람이 제가 아는 하수정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다릅니까?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 같아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제가 하수정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강혁이 정도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달 전 수정이 만났을 때요. 3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5분 동안은 반가웠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복순 씨는 알고 계십니까? 이복순 씨요? 하수정 씨를 박찬수 대표와 이어준 분요. 압니다. 수정이 어릴 때부터 돌봐준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와서 한번 뵙자고 했는데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강혁이 일어섰다.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눈짓을 했다. 본관에서 나와 정원 한쪽역에서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강혁. 혀가 뉴스 봤어. 춘천에 있어? 응. 형 박찬수 태양바이오 대표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이름은 알아. 왜 오늘 그 사람 수련원에서 살인사건이 났어. 피해자는 16살 소녀고 아내 하수정 씨가 사라졌어. 피해자랑 관련 있는 사람이야? 아직 모르겠어. 형 박찬수 과거 인적 사항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군 복무 이력하고 사업 시작 이전 행적. 군 복무? 응. 특히 제대 시점 전후로. 알겠어. 내일까지 줄게. 강혁이 전화를 끊으면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세종으로 이복순 씨 관련 자료 뽑아줘요. 그리고 하수정 씨 출생 기록 이전 거주지 다요. 이해나가 이미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탐정님 하나 여쭤볼게요. 정도현 씨가 하수정이 다른 사람 같다고 했는데요. 혹시 탐정님도 그렇게 보세요? 강혁이 강물 쪽을 보았다. 소양강 하류에서 하수정 씨가 나오면 그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강혁이 별채를 찾아갔다. 이복순의 거처였다. 소형 건물로 수련원 부지 안쪽 구석에 자리에 있었다. 경찰은 아직 이쪽까지 오지 않은 상태였다. 문을 두드리자 이복순이 직접 열었다. 7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자세가 단정했다. 강혁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 없이 들어오라고 했다. 실내는 깔끔했다. 창가에 화분이 줄지어 있었다. 강혁이 의자에 앉았다. 오수빈 양 사망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요. 하수정 씨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복순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글쎄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복순이 창밖을 보았다. 모릅니다. 강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복순 씨가 하수정 씨를 박찬수 대표에게 소개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정이를 오래 보살펴왔거든요. 하수정 씨 부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부터 돌보셨습니까? 15살 때부터요. 하수정 씨 사촌 정도연 씨가 하수정 씨가 다른 사람 같다고 했어요. 이복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추었다. 정도연이 철이 없어요. 오래 못 보다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겠지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강혁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조형물 기단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복순의 시선이 강혁에게 고정됐다. 정원에 있는 석조 조형물이요. 기단부 콘크리트 타설이 21일 전에 있었더군요. 이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형물이 처음 계획됐을 때 위치가 다른 곳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위치로 바뀌었다고 해요. 건축가 서준혁 씨가 여러 번 위치 변경을 요청했는데 결국 지금 위치로 확정됐다고요. 박찬수 대표의 최종 결정이었다고 했어요. 이복순이 창밖을 보았다. 그 시선이 정원 쪽을 향했다. 강혁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이해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강혁이 별채를 나온 직후였다. 탐정님, 드론 영상 분석 결과 나왔어요. 하류 선착장에 묶인 보트에서 접힌 옷가지가 나왔대요. 경찰이 회수했어요. 옷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왔고요. 하수정 씨 것입니까? 대조 중이에요. 그런데요. 이해나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 옷이 수수한 등산복이에요. 고가 의류를 주로 입던 하수정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강혁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보트 안에 배낭 하나가 있었대요. 이탈리아제 등산 배낭이에요. 브랜드가 확인됐어요. 그 배낭 안에는 여벌옷과 소형 포켓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었어요. 누구 겁니까? 허민지. 29세 여성이에요. 등록 주소는 부산이에요.
강혁이 정원 한가운데 서서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세종으로 허민지 씨 신원조회 돌려요. 이미 했어요. 탐정님 허민지라는 사람 출생 기록 있고요.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뭔데요? 2년 전 이후로 국내 활동 기록이 없어요. 의료보험 사용도 없고 휴대전화 개통 기록도 없어요. 완전히 끊겼어요. 강혁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허민지와 하수정. 세종이 두 사람 얼굴 비교 가능합니까? 해볼게요. 하수정 씨는 박찬수 대표 사업 홍보 자료에 사진이 있고요. 허민지 씨는 신분증 사진이 있어요. 이에나가 세종의 명령을 입력했다. 30초가 지났다. 탐정님, 이에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얼굴 구조 유사도가 92%예요. 강혁이 방유정을 다시 찾아간 것은 오후 늦게였다.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였다. 방유정은 경찰 조사 후 본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매우 지쳐 보였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살인게임 시나리오가 처음 어떻게 기획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유정이 멍한 눈으로 강혁을 보았다. 박 대표님이 제안하셨어요. 자선 행사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추리소설 작가니까 살인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피해자 역할을 처음에 작가님이 직접 맡으려 했다고 하셨죠. 네, 작가가 직접 피해자 역할을 하면 홍보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역할 배정표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이름 대신 오수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배정표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최인혜 씨요. 비서분.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시나리오가 달라진 게 피해자 역할만이었습니까? 아니요. 피해자가 대기하는 장소도 달라졌어요. 제가 원래 계획한 건 본관 지하 창고였어요. 그런데 강가 정자로 바뀌었어요. 정자 위치가 달라진 것은 어떻게 알아차리셨습니까? 시나리오 최종본 보내받고서야 알았어요. 그 즈음에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방유정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었다. 하수정 씨가 살인게임 시나리오에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제 시나리오를 꼼꼼히 읽고 싶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틀 후에 돌려줬어요. 그 이후로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수정 씨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달라졌군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수정 씨가 직접 바꿨다는 증거는 없어요. 강혁이 일어섰다. 최인혜는 경찰 조사 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가자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탐정님 뭘 도와드릴까요?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강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피해자 역할 배정표를 수정한 것이 최인혜 씨입니까? 최인혜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안정됐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박 대표님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수 대표께서는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최인혜가 입술을 다물었다. 최인혜 씨, 강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 16살 소녀가 죽었어요. 누가 시켰는지를 아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최인혜가 오랫동안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하수정 씨가 부탁했어요. 자신이 원래 피해자 역할을 직접 맡고 싶었다고요. 방유정 작가님 대신 자기가 하겠다고요. 그런데 박 대표님이 반대할 것 같으니 제가 중간에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하수정 씨 부탁이라면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최인혜가 짧게 입술을 움직이다가 대답했다. 박 대표님이 무척 아끼는 분이니까요. 하수정 씨가 원래는 피해자 역할을 직접 하려 했는데 역할이 오수빈 양으로 바뀌었군요. 그 바꿈이 누구 요청이었습니까? 최인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수정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역할표에 하수정 씨로 넣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역할표를 보니 오수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강혁이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그 수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행사 사흘 전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역할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랑 박 대표님이랑 방유정 작가님이에요. 하수정 씨도 보셨겠지요. 컴퓨터 접근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출력본을 갖고 계셨겠지요. 최인혜가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건축가 서준혁을 만났다. 경찰 조사 후 그는 수련원 숙소에 남아 있었다. 서준혁은 강혁이 들어오자 바로 말을 꺼냈다. 저 알고 싶은 거 있어요. 조형물 기단부요.
강혁이 의자에 앉았다. 말씀해 보시죠. 그 기단부 콘크리트 마감할 때요. 저는 반대했어요. 위치도 그렇고 기단부 처리 방식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기초 지반이 취약해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 대표님이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제 의견 무시하고요. 그때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건축주가 설계사 의견을 무시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기단부에 유독 집착하는 게 이상해 보였거든요. 강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기단부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면상으로는 콘크리트 충진이에요. 그냥 속이 꽉 차 있는 구조예요. 직접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외부 작업 감리를 맡지 않았거든요. 마감할 때 저는 없었어요. 마감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박 대표님이랑 외부 시공업체 관계자들이요. 강혁이 일어섰다. 서준혁 씨 경찰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했어요. 경찰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요. 그러면 됐습니다. 강혁이 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콘크리트 타설 21일 전에 수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준혁이 고개를 저었다가 잠깐 멈추었다. 그때 하수정 씨랑 뭔가 사이가 안 좋아 보였어요. 박 대표님이요. 제가 며칠 수련원에 와서 일하던 때였거든요. 어떻게 안 좋아 보였습니까? 하수정 씨 이름 모르는 외국인 여성이 와 있었어요. 숙소 쪽에서 봤어요. 이탈리아계 외모였어요. 그분이 박 대표님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하수정 씨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진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방에 틀어박혀 계셨어요. 그 이탈리아계 여성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름도 못 들었어요. 강혁이 사무소로 돌아갔다. 이해나가 세종 앞에 앉아 밤새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강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허민지 씨 추적 완료했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가리켰다. 허민지는 29세 여성으로 부산 출생이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8살에 단독으로 세대를 분리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가 23살 즈음에 처음 이탈리아 관련 기록이 나왔다. 이탈리아어 학원 수강 기록이었다. 이후 25살에 이탈리아 입출국 기록이 있었다. 그 이후로 국내 기록이 단절됐다. 2년 전부터 다시 국내 기록이 나타났다. 출입국 기록은 없었다. 그냥 갑자기 국내에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2년간 뭘 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완전히는 아닌데요. 이탈리아 측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밀라노 외곽 지역에서 체류한 흔적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 조직범죄와 연루된 한국인 여성에 대한 조사 기록 하나가 나왔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인상착의 기록이 허민지와 유사해요. 강혁이 눈썹을 올렸다. 이탈리아 조직범죄, 그리고 박찬수 대표군 복무 이력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형한테서 결과 왔습니까? 네. 강민혁 검사님이 보내셨어요. 이해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다. 박찬수, 본명 이재준. 군 복무 중 탈영 기록이 있었다. 탈영 후 사망 처리됐다. 이재준은 이복순의 차남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이재준은 이복순 씨 아들이에요. 이복순 씨 장남은 전방부대에서 사망했고 차남 이재준이 탈영 후 행방불명으로 사망 처리됐어요. 강혁이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다. 이복순 씨가 아들을 박찬수로 만들었군요. 하수정을 이용해서요. 하수정 씨가 어릴 때부터 이복순 씨 보호 아래 있었고 이복순 씨가 이재준에게 하수정을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이재준은 이미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허민지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강혁이 낮게 말했다. 지금 박찬수 옆에 있던 하수정이 진짜 하수정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진짜 하수정은. 이해나가 말을 멈추었다. 강혁이 이어받았다. 조형물 기단부 콘크리트 아래 있겠지요. 강혁이 박재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조형물 기단부 조사해야 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강혁이 세종 분석 자료와 박찬수 군 이력, 그리고 허민지 신원 분석 결과를 모두 전달했다. 박재영이 잠시 침묵했다. 이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혁은 김병기 부장판사에게도 연락했다. 병기야, 나 강혁, 혁아.
춘천 사건 뉴스로 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강혁이 상황을 설명했다. 김병기는 자료를 전송받고 검토한 후 이 시간 안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이애나 씨 거기 같이 있어?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전해줘.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애나를 보았다. 김 판사가 고생한다고요. 이애나가 세종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들었어요. 은비령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다. 강 탐정 나야 은비령. 무슨 일이야? 이애나한테 문자했는데 답이 없어서 사건 돌아가는 거 방금 뉴스 봤어. 허민지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내가 그 이름 알아. 강혁이 등을 세웠다. 어떻게 알아? 5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미립국 시도하다 적발된 한국인 여성 건 있었는데 그때 국내 연계 인물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내가 그때 관련 민사건 자문으로 끼어 있었어. 그때 허민지는 국내 입국이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의문이었어. 어떻게 들어왔겠어? 누군가 신분 세탁을 해줬겠지. 그 누군가가 박찬수 아닐까. 은비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재준과 허민지가 국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재준은 박찬수라는 새 신분이 필요하고 허민지는 하수정이라는 신분이 필요했겠지. 그러려면 진짜 하수정이 사라져야 하고 은비령, 네가 이걸 어디서 파악했어. 나도 추리소설 많이 읽거든. 강혁이 짧게 웃었다. 고마워. 이애나한테 밥 사주라고 해. 다음 날 오전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감식팀이 조형물 기단부 콘크리트를 절개하기 시작했다. 작업 장비 소리가 수련원 정원 전체에 울렸다. 이복순이 별채 창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혁이 이복순 옆에 서 있었다. 아드님이 박찬수라는 것을 아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복순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알았지요. 제가 만든 일인걸요. 강혁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처음부터 이복순 씨가 계획하셨습니까?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재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냥 기뻤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허민지. 그 사람이 아이를 완전히 잡고 있었어요. 재준이가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둘이 한국에서 살려면 신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수정 씨는요. 이복순이 잠시 눈을 감았다. 수정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직접 재준이가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조형물 기단부가 뭔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강혁이 이복순을 보았다. 알고 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복순이 눈을 떴다. 눈시울이 붉었다. 어미가 아들을 신고할 수 있겠어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업 소리가 멈추었다. 경찰 무선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짧은 목소리가 들렸다. 발견됐습니다. 이복순이 창틀을 손으로 잡았다. 강혁이 별채를 나왔다. 정원을 가로질러 조형물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이애나가 옆에 와 나란히 걸었다. 탐정님, 하수정 씨가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봐야지요. 조형물 기단부에서 발견된 것은 여성의 유해였다. 법의학 분석이 시작됐다. 신원 확인은 DNA 대조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박찬수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박찬수는 이미 수련원에 없었다. 경찰이 그의 차량 추적을 시작했다. 이애나가 세종의 박찬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을 추적했다. 경부 고속도로 남쪽 방향이에요. 1시간 전 기록이에요. 경찰에 전달됐다. 부산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수빈 살인 사건의 경위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 박유정의 살인 게임 시나리오에서 피해자 역할을 처음에 허민지가 직접 하려 했다. 정자 안에서 피해자 역할로 기다리고 있다가 정도현이 그곳에 도달하면 그는 진짜 하수정을 알아볼 것이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허민지는 피해자 역할을 오수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자신은 게임 시작 직후 정자 쪽으로 먼저 가서 오수빈을 살해한 뒤 강가로 내려가 보트를 타고 떠났다. 강하류 선착장에 미리 숨겨둔 배낭을 가지고 허민지 신분으로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세종 드론이 배낭을 먼저 잡아냈다. 배낭은 회수됐지만
허민지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수빈 양이 죽임을 당한 건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원봉사로 참여한 건데요. 강혁이 말이 없었다. 아기와 무관한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게 이런 사건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해나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제7사단장 강태룡 장군이었다. 혁아, 네가 추적 중인 박찬수 이재준 차량. 강혁이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게 없잖아. 현재 내 부대 관할 구역 안도로에 그 차량 들어왔어. 나한테 연락한 거야. 어디야? 강원도 화천 방향이야. 경부고속도로 추적이 위장이었던 것 같아. 하이패스를 자기 차 말고 다른 차에 달아서 틀었어. 실제 이동 방향이 달랐어.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강원도 화천. 강태룡이 말을 이었다. 내가 부대 차량으로 포위 가능해. 네가 원하면 경찰에 좌표 전달해 줄 수 있어? 이미 했어. 박재영 형사한테 연락했어. 너한테도 같이 알리는 거야. 고마워 형. 밥이나 사. 현진이가 되게 먹고 싶은 거 있다던데. 밤이 깊어지면서 화천 외곽 상간도로에서 차량 추격이 벌어졌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 무인 승용차로 화천 방향으로 달렸다. 이해나가 드론 2대를 선행 비행시키며 실시간 영상을 세종에 전송했다. 박찬수의 차량은 상간도로에서 경찰 차량에 의해 가로막혔다. 박찬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다. 강태룡이 보낸 군 차량 2대가 뒤쪽을 막았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박찬수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재준이었다. 군에서 탈영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허민지는 박찬수 차량 조수석에 있었다. 하수정의 옷을 벗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눈빛이 차가웠다. 강혁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허민지가 강혁을 보았다. 네가 탐정이냐? 강혁이 그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살인 게임을 이긴 건 나라고 생각했는데 강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강혁 옆에 서서 허민지를 바라보았다. 프로파일러로서의 눈이었다. 오수빈은 게임을 몰랐다. 그 소녀는 게임에 이긴 것도 진 것도 없이 죽었다. 강혁은 그 사실이 오래도록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이 이복순을 다시 찾아갔다. 별채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복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 탁자에 경찰서 연락처를 적은 메모 한 장과 작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복순이 강혁을 보았다. 자수할 준비가 됐어요. 강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다. 아드님을 숨긴 죄를 지시는 겁니까? 그게 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재준이가 돌아왔을 때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자수시켰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강혁이 말이 없었다. 수정이 그 아이가. 이복순이 잠깐 목소리를 멈추었다. 수정이가 처음 쟤한테 왔을 때 15살이었어요. 제 손으로 키웠어요. 제가 재준이 신부 삼으라고 데려왔을 때 수정이는 아직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강하게 권유했어요.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그 선택이 그 아이를 죽게 했어요. 재준이를 낳고 기른 게 저인데 재준이가 한 일이 제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이복순이 편지를 강혁 쪽으로 밀었다. 이게 제 진술서예요. 경찰한테 전달해 주세요. 강혁이 그것을 받았다. 이복순 씨가 처음부터 아드님 곁에 없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다면 박찬수라는 사람 자체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 판단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지는 거지요. 이복순이 강혁을 오랫동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학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형물 기단부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짜 하수정의 본명은 장수정이었다. 24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복순의 보호를 받다가 이재준과 혼인 후 22일 만에 살해됐다. 이재준은 이미 허민지와 혼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재준과 장수정의 혼인은 중혼이었다. 장수정의 본적지 친척이 확인됐다. 강원도 영월 쪽이었다. 이해나가 그 정보를 받아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정님,
장수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들어갔겠죠. 그렇겠지요. 이복순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면서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오래 남아요.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탐정님은 그런 경험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다가 살짝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다. 없어요. 다행히. 이해나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그녀는 알 것 같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방유정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소설로 쓰겠다고 했다. 저 때문에 오수빈 양이 죽은 건 아닌지요? 그녀가 강혁에게 물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살인 게임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요. 살인 게임은 도구였어요. 방 작가님이 도구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방유정이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그래도요. 그래도 죄책감이 드는 것은 작가님이 충분히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설로 담는다면 그것이 그 아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방유정이 강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탐정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래 이 일을 했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날 저녁 사무소에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송태풍 박사가 법의학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정희가 차를 내왔다. 세종이 조용한 모드로 전환되어 데이터를 정리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저무는 햇빛 아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해나가 맞은편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강혁이 한동안 강물을 보다가 말했다. 게임이 살인을 위장하는 데 쓰였다는 거요. 사람들이 게임 안에서 죽은 척하고 있을 때 진짜 죽음이 그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들었다. 우리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강혁은 강물을 보고 있었다. 탐정님, 다음 사건도 제가 같이 다닐 수 있죠. 당연하죠.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애나 씨 없으면 이번 사건도 반도 못 풀었어요. 이해나가 눈을 내리깔고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강혁이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해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를 잡은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강민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혀가 수고했어. 밥 먹자. 이해나 씨도 같이. 이해나가 제 전화에도 같은 문자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작게 웃었다. 은비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해나야 밥 먹었어? 아직. 그럼 탐정님이랑 같이 와. 내가 살게.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이 또 조용한 알림음을 냈다. 새로운 의뢰 메일이었다. 강혁이 일어나 화면 앞에 서서 그 내용을 열었다. 이해나가 옆에 와서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위 50층 창문에 황금빛 글자가 저녁빛을 받아 빛났다. 강혁 탐정사무소.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